일본은 정말 가망이 없죠. 그런데 왜 일본 경제가 망하지 않느냐.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느 한쪽이 승기를 딱 잡은 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도쿄올림픽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도쿄올림픽 이후에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지, 도쿄올림픽과 또 일본 경제, 그리고 일본의 실상이 어떻게 되는지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를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년 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도쿄올림픽, 이 관중이 결국 없게 치르게 됐는데, 자, 네 번째 긴급 사태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강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올림픽은 굉장히 큰 행사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큰 행사고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도 굉장히 큰 결정이죠. 때문에 그냥 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도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올림픽이 이미 정치적으로 이걸 좀 이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됐지만은, 하지만 올림픽을 어느 정도 무사히 끝내면, 그래서 그냥 인류가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패배하지 않고 올림픽을 무사히 치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를 또 선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완전히 이 올림픽을 그냥 놔버린다, 안 한다, 그럼 그거는 완전히 패배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무관중, 대부분의 경기장에서 무관중이고 하니까 그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손실을 좀 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도쿄올림픽을 처음에 유치했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걸로 한번 지긋지긋한 불황 한번 넘겨보자, 이런 기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무관중 경기로 열리게 되면 이 손실이 10조 원을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도쿄올림픽이 경제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약간의 악재가 됐습니다. 심한 악재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굉장한 호재로 기대를 했죠. 일본이 1990년에 그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오랫동안 경제가 안 좋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일관적으로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 기간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게 그러니까 경기가 팽창했다가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고요. 그런데 2013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는 좋았는데 2011년에 그 후쿠시마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거로부터도 회복됐다. 그래서 일본에서 얘기한 것이 회복을 알리는 그 올림픽, 거기다가 나중에는 그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로부터도 회복됐다 해가지고 회복을 알리는 올림픽이 되려고 선전을 많이 했고, 또 이걸 통해서 일본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는데 그게 다 전부 다 무산이 돼버렸죠. 네. 이 사실 아베노믹스 처음 나왔을 때 일본이 이제 드디어 불황을 극복하나, 이런 기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올림픽 때문에 이제 경제 위기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극복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일본은 기대를 했을 텐데, 지금 흘러가는 방향으로 볼 때 과연 이제 올림픽 이후에 일본 경제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1999년부터 일본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일본 경제는 늘 그냥 비슷비슷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본 경제를 노쇠한 경제, 그러니까 노인 경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일본 경제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하진 않아요. 일본은 노쇠한 경제이기 때문에 내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오면은 금방 소비하고 투자가 위축이 됩니다.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충격이 오면은 소비하고 내수가 갑자기 위축이 되는, 그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그런데 왜 일본 경제가 망하지 않느냐 하면은 일본의 기업들은 여전히 건재하거든요. 지금 일본 경제가 안 좋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그냥 기업 상황도 나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은, 실제로는 일본에서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GDP가 마이너스지만 일본의 대기업들은 워낙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의존도가 더 큽니다. 50% 이상이 해외 시장인 경우가 많아요, 일본 대기업 중에. 그런데
유럽과 북미의 경제가 회복이 되니까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노쇠한 경제를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는 거죠. 과거에 좀 침체됐던 유럽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이 침체되었을 때 망하진 않잖아요. 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유럽이 좋아진다든가 새로운 막 쇄신이 일어난다든가 이러진 않고 어느 정도의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만고만하게 국제적으로는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시장 쉐어를 조금씩 잃어가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뭐 선진국 중에 하나로서 남아있는 그 정도의 그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때 어쨌든 소니나 이런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사실 소니나 뭐 파나소닉이나 이런 일본을 대표했던 기업들이 중간에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었잖아요. 최근에는 또 제조업 쪽에서도 계속해서 뭐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이제 쇠락은 하더라도 한순간에 망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몰락해가는 모습 이렇게 좀 앞으로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네. 조금은 다른데요. 네.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본이라는 국가 경제하고 일본의 기업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은 일본이란 국가도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기업이 고용을 하니까요. 그런데 일본의 지금 현재 도산 건수 같은 것도 일본에서 가장 기업이 도산을 많이 한 것은 1990년대 후반 그리고 그 2000년대 초반에도 도산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때가 피크였어요. 그 뒤에 또 남아있는 새롭게 어렵게 된 기업들은 2009년도, 10년도 때 도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될 기업들은 정리됐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자기 영역을 또 빠르게 찾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의 그 매출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면서 국내 시장이 굉장히 작아졌고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국내 시장에는 이렇게 큰 희망은 없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기업이 도산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또 고용은 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은 고용과 기업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GDP라는 것을 보면은 국가 경제라는 것, 국내 경제라는 것을 보면은 그거는 지난 1분기에 대부분의 나라와 다르게 일본에서는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계속 갈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일본이 새롭게 인구 감소가 멈춘다든가 고령화가 좀 멈춘다든가 하는 그런 변화가 없다면은 그 이후에 일본은 정말 가망이 없죠. 근데 이제 만약에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새로운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런 그 노쇠해가는 경제에 새롭게 활력이 생길 수 있다면 어느 정도라도 그러면 일본은 다시 뭐 고만고만하게 또 네, 살아남아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니케이 지수만 보면 좀 흥미로운 게 1989년에 이 정말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에 주가가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이제서야 한 그 당시 주가의 한 4분의 3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어떤 금융시장의 전망, 이런 어떤 증시의 전망 이런 것들도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과거의 고점,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올 건지 이것도 좀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 주가 지수만 생각한다면 니케이 지수만을 생각한다면은 그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990년 그때 버블이 붕괴가 되기 직전 1989년 말 그때 90년 초 이때에 거의 4만 정도에 육박했던 그 주가 지수 이거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장 높이 올라간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분의 3 정도, 3만 정도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뭐 2만 8천, 2만 9천 정도를 가고 있는데요. 과거에 4만을 갔던 그 주가 지수는 당분간 거기까지는 가기 힘들겠죠. 그런데 시가총액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그때에는 없던 새로운 기업들이 또 일본에 많이 생겼어요. 이미 그 버블기의 시가총액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는 커지긴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에 일본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근 들어서 일본이 어쨌든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한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TSMC하고 전략적 제휴를 좀 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 유치한 것으로 좀 반전을 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떤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일본 국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뭐랄까요, 오히려 일본 안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일본 언론은 이걸 가지고 막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미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 그 반도체 자체에서는 일본이 그 삼성이라든가 대만의 TSMC를 다시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일본 사람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만,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이 특히 소재 이쪽에서는 굉장히 또 강한 기업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뭐 어리석게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그 소재 기업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었잖아요.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그 일본 기업들이 일부가 이제 한국에서 공장을 신설한다든가 증설해가지고 그 위험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에다가 자기네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또다시 어떤 뭔가가 발생해서 그게 안 되면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재라든가 장비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일본이 강점이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도 계속 살아남는다든가 아니면은 세계 시장에서 자기네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그 엔드 유저, 그러니까 자기네 물건을 사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쪽의 협력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대만하고, 특히 대만의 이제 TSMC 같은 경우에 일본의 공장을 증설하고 신설하고 하면서 협력을 강화해가지고 일본의 전체 반도체 산업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겠다 하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자체에서 뭐 판을 뒤엎을 수 있다, 이렇게는 일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일본이 그렇게 나오니까 아직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관해서는 이거 뭐 일본이 뭐 판을 뒤집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데, 하지만은 그래도 일본이 이런 식으로 유럽하고 지금 일본에서 하는 거가 단지 일본에서 투자를 늘린다, 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아니면 부흥시킨다가 아니고 유럽과 협력하고 미국과 협력하고 대만과 협력하면서 이 반도체의 어떤 그 기반이라든가요, 그런 거 좀 공고히 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면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나? 그 해외와의 협력. 혹시 그럴까 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또 걱정을 하세요. 일본 내에서는 이게 이제 시도는 해보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나 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일본 정부가 거창하게 뭐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실제로 일본 정부가 굉장히 가난해요.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많이 져서 하도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투자한다고 본 액수를 보면은 오히려 제가 깜짝 놀라요. 뭐 몇백억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몇천억 정부에서 투자하는데 뭐야, 어이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다 해봐야 뭐 이거 뭐야, 미국의 뭐 10분의 1도 안 되잖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좋은 거잖아요. 우리 지금 반도체 산업. 그 이제 분야에 따라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 이제 막 하겠다 하는 거는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큰 변화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발목을 잡아보려고 수출 규제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완전히 일본의 어떤 실책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수출 규제를 그만둔다든가 뭔가 보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있는 일본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 일단 졌으면 어떻게든 패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 현재 이 일본 상태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은 일본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일로 해서 손해보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이 정책을 추진을 할 때 일본에는 큰 손해가 없으면서 한국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이거를 찾은 거니까. 그런데 수출 규제 대상이 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 기업들은 큰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 품목 자체가 반도체 산업이라는 전체 산업에서는 굉장히 그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 일부분에 불과한 그게 없으면 또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그 일본 기업들은 손해를 보고 뭐 답답하죠. 억울하지만은 이게 일본 GDP다, 뭐 일본의 전체 수출이다로 보면은 너무나 작은 포션이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일부를 그냥 방치하면서 일본 정부가 있는 것이고요. 일본 정부는 또 이게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이었잖아요. 경제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이 혐한 프레임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뭐 그 어떤 소재를 수출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뭐 맥주 회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타격을 받은 그런 부분에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이게 거꾸로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게 뭐냐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갖고 우리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팔던 거 못 팔고 있지 않냐 이런 불만을 가질 만도 한데 그런 목소리조차 지금 일본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 목소리가 다른 분야보다는 그 관광업 쪽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긴 있었어요. 일본 각지의 해외 관광객들이 오면서 그리고 그 중에서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았죠. 네. 한국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그때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자민당에서도 그런 관광지를 그 자기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서 또 얘기가 좀 나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어차피 필요가 없어진 관광업 자체가 완전히 스톱이 되니까 뭐 수출 규제의 영향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는 들어갔고 그 외에는 그 한국과의 수출 수입에 있어서는 사실은 불매운동을 하는 그 분야라는 것이 폴션을 점유율로 따진다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전체 1%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식료품은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해가는 게 더 많고요. 한국이 수입해오는 것이 적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 시장이 일본에게 세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 그 불매운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큰 목소리가 일본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불매운동까지 좀 궁금한 걸 여쭤봤는데 사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또 부딪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잖아요. 네.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본하고 같이 이제 수소차를 좀 집중을 하다가 이 전기차를 확 돌아섰는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놀랐어요. 근데 도요타나 아니면 일본의 자동차 업계가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우리나라하고 격돌을 한다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둘 다 어쨌든 배터리에도 강점이 있고 자동차에도 강점이 있는데 앞으로 경쟁 관계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과 같은 경쟁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역시 뭐 도요타하고 현대,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어느 시장에서나 같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는 한국 그 자동차가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죠. 네, 일본 자동차에 있었죠. 비해서. 그런데 그게 2010년 그때쯤을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뭐 한국 자동차가 일본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랬다가 중간에 또 현대자동차가 뚜렷한 미래 비전 같은 게 안 보이면서 수소차 쪽으로 이제 올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쪽으로도 돌파구가 딱 나온 것이 아니고 전기차에서는 또 자율주행차가 세계 프론트 라인에서 조금 멀어지고 그런 때가 일시적으로 또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게 불과 이제 4, 5년 전인데 이거 뭐지 뭐 현대 망하나? 네, 현대분들 죄송하지만은 일본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를 시판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또 자율주행차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도로교통법도 바꿔야 되고요. 네. 도로에서도 그 라인 같은 게 다 정비가 돼야 네,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수가 있고 이거를 이 올림픽과도 관계가 있는데 일본은 이것들을 2020년 올림픽 때까지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켜가지고 2020년 올림픽 때 전 세계에다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네다에 오면은 로봇가 가서 인사하고 맞이하고 로봇가 안내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선수들을 자율주행차에 태워가지고 선수촌까지 데려가고 꿈은 아주 컸네요. 네네. 네. 그만큼 정부에서도 자율주행차라든가 네. 이런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요. 기업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또 그쪽으로 굉장히 선진화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일본이 뭐 일본이 더 빨리 움직였는데 2, 3년도 빨리 움직였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한국도 현대차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빨리 움직이고. 네, 현대차에서도 이제 드론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드론도 사실 일본에서 조금 더 먼저 움직였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언제 드론 택시가 그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 일본 상용화 될 것인가, 또 한국에서 언제 그게 완성차가 나와서 상용화 될 것인가 하는 예측들도 이제는 되게 일본도 한국도 2023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자동차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런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쟁, 사실 한국, 일본뿐만이 아니죠. 자동차 메이커, 뭐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계속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쫄린다고 할까요? 와, 이거 정말, 네. 치열하게 싸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 관계가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도 조금도 뭐 그 긴장을 늦출 수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느 한쪽이 승기를 딱 잡은 게 없어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지금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라서 누가 이긴다 지금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굉장한 경쟁이 있고요. 또 파나소닉이라는 또 배터리 그 메이커가 있으니까 한국에는 뭐 그 삼성 SDI라든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줄줄이 또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정말 서플라이 체인이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지금 그 분야에 있어서도 서로 경쟁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일본이 더 빠르게 나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일본을 무시할 수 없고 일본에 대해서 뭐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지만은 일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요즘은 한국에 보면은 너무 일본 미우니까 일본 이제 망한다 그 얘기만 하고 일본 끝장났다. 그러면은 저는 일본의 실체를 못 보는 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 앞서서. 그러니까 한국에도 어떤 분들은 또 옛날 사고에 젖어가지고 무조건 막 일본이 더 낫다. 아직 한국은 뭐 형편없어. 이런 분들도 20년 전, 30년 전 데이터에 베이스를 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일본 망한다는 분들도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든 친구로 생각하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는 일본이 앞서고 있어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일본에서 도요타는 스마트 시티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플랜이 아니라 이걸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시동 발동이 걸린 거예요. 근데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제 스마트 시티 하겠다. 이게 자동차 회사가 왜 스마트 시티하고 관련되냐면은 자율 주행이라는 거, 이게 모두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5G, 6G 해가지고, 이 데이터 그 통신하고 자율 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의 중심축이니까.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현대는 플랜은 발표했지만은 아직 이제 시작은 안 하고 있죠.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를 사가지고 그 부지에서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빠르고 이게 또 스마트 시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자동차만 파는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지만은 하지만 스마트 시티를 원하는 나라들에다가 도시 개발을 이제 수출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해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운영까지 첨단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운영까지를 맡아주면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히타치 같은 경우에 그 일본의 신칸센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에서 철도를 건설해주고 그 철도의 운영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또 벌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한국이 조금 뒤처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야, 일본의 장점과 단점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를 알아야 아무래도 더 유리한 위치에 가려면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가장 차별화된 어떤 경쟁력 그리고 약점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한국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을 보면 금방 한국이 떠오르고 비교하게 되거든요. 근데 강점이라는 것은 그 기술력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세계에서의 그 위치라는 것이 이제 과거만 못하긴 하지만은 워낙에 예전에 기술력으로 성장을 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니까 기술에 굉장히 그 집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여전히 어느 정도 그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이 한국에서 굉장히 오해하시는 부분이고 제가 오해 바로잡으려고 많이 그 정부분들 만나거나 기업체분들 만나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뉴스에 보면은 그 GDP 대비 R&D 투자가 한국이 전 세계 1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사실이고요. 또 일본에서는 일본 그 경제신문이나 아니면 일본 정부 보고서에서도 GDP 대비 R&D 투자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 일본은 한국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R&D 안 해가지고 일본 되겠냐 이런 식의 이제 반성 같은 보고서도 일본 정부에서 나온 걸 봤었고 일본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착시가 있어요. 그 한국에서 R&D가 굉장히 그 많은 것이 정부 R&D, GDP 대비 정부 R&D가 전 세계에서 1위예요, 한국이. 근데 또 한국에서 R&D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삼성이거든요. 근데 삼성은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큰 회사예요. 네. 그 1위 삼성하고 그 나머지 회사하고 압도적으로 크니까 한국 전체에서 R&D를 보면은 정부가 지원하는 R&D, 정부의 R&D, 그 다음에 삼성의 R&D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GDP로 나누니까 굉장히 그 포션이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기업과 기업을 이제 비교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과 한국의 자동차 회사, 일본의 화학, 한국의 화학, 일본의 바이오, 한국의 바이오, 이런 식으로 1대1로 비교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의 R&D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그 일본의 가장 큰 회사 100개하고 한국의 가장 큰 회사 100개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일본은 도요타고 한국은 삼성인데 이 도요타하고 삼성만 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한국의 GDP 대비 R&D가 뚝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음식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그 회사들을 비교해 보면은 일본이 R&D를 더 많이 해요.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 일본에서는 한국 R&D 막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막 우리 막 반성해야 돼. 더 해야 돼. 뭐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한국은 우리가 전 세계 R&D 막 최고야.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아니야. 그 정부하고 삼성 빼면은 우리가 더 안 하고 있어. 그 기술력이 아직도 약간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R&D조차 이렇게 부진하면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본의 하나의 강점이고 또 하나는 일본이 취업률이 높아요. 그렇죠. 네, 제가 노쇠한 경제인데 고만고만하게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일본 경제가 확 무너지는 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역시 6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남녀 공이 일본이 취업률이 더 높고요. 네. 특히 여성만을 비교하면은 일본이 취업률이 한국보다 높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제 강연 같은 거 오셨다가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은 깜짝 놀라요. 일본은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의 취업률이 더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높은가? 그런데 실제로는 일본이 여성의 취업률이 한국보다 높고요. 이 또 지금 일본 경제가 안 좋잖아요. 네. 그 코로나 이후에 안 좋은데도 그 취업률이 나빠졌지만 취업률은 조금 낮아지고 실업률은 조금 높아졌지만은 이게 아주 심하게 나빠지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일본 경제가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요. 하지만은 고용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일본은. 그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 우리 회사 지금 안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잘라야 돼. 빨리빨리 뭐 영업이 개선해야 돼. 이것보다는 또 지금은 막 인력이 부족해. 많이 뽑아야 돼. 이게 아니고 일본은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생각이 많아요. 매번 비슷한 사람을 뽑는 거군요. 비슷한 숫자의 사람. 비슷하겠네. 그렇죠. 네. 그 뽑는 인원을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네, 또 그리고 회사가 나쁠 때도 내보내는 인원을 그렇게 급격하게는. 근데 물론 일본에서도 대규모 해고도 있고 회사가 도산하면서 뭐 그냥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회사가 살아있는 한에는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시키지 않는데 이게 일본 경제가 고만고만하게 크게 막 혁신적으로 막 발전하지도 못하지만은 반대로 또 확 가라앉지도. 저는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한 집착 그리고 여전히 R&D를 많이 한다는 것 하고 취업률은 그래도 높은 나라다 하는 요 두 가지가 일본 경제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장점만 얘기했으니까 단점도 얘기할게요. 네, 단점까지 얘기해 주신다면. 네. 그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좀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노쇠한 노인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난 20년간 변화가 없었고 또 이게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먼 그 장래를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제이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일본에 대해서 올림픽 이후의 경제 그리고 또 산업별 경제에 대해서 1편에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마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또 나라빚 또 엄청나게 많다는데 과연 그런 문제들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대체 일본처럼 될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실 텐데 2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년 7천만 원밖에 수입이었는데 네. 매년 1억을 써요. 그러니까 매년 3천만 원은 빚을 내야 돼요. 그나마 일본의 숨통을 튈 수 있는 것은 신기하게도 일본 국채는 꾸준히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폭탄 같은 존재죠.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니면 활화산, 지금 잠자고 있는 활화산. Round 1, fight.